해운업이 어렵다고 그렇게 난리가 쳐갖고 부산에서 그럼 그 당시 그 주영환 산자부 장관이 해운업이 어렵다고 하니 부산 가서 해운업 살리는 회의를 한번 하자 해서 갔는데 그 조선업과 조선기자재산업과 해운업을 구분 못해.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최고 정책 각 부처를 담당한 최고 책임자들이 그 산업을 다 이해 못했다는 거고, 일단 금융기관은 산업이 어려워지면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권유하거나 강요해요. 근데 이것이 구조조정이라 하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인데 100%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구조조정이에요. 그래서 돈 되는 거 다 팔려고 그래. 그래서 한진, 현대가 몇 조씩 다 팔았어. 채권 다 회수했어. 더 그 시기까지 시황이 개선이 안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그때 되면 수익성 있는 자산이 없어. 이제 컨테이너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한 태도가 문제고, 한진해운 말씀하시면 제일 큰 문제가 불통이에요. 불통. 한진해운의 임직원들이 자기 회사 상태를 내볼 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30일 날 그 전날도 내가 가서 만나는데 하다못해 당시 석사장도 모르더라. 잘 될 거예요. 어제 회장님이 뵙고 왔어요. 근데 회장님이 사는 행장이랑 내 듣기로 한 번 만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번 만난 게 좋은 답을 듣고 오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 지원 거부 결정 내리기 전날 제가 아픈 이가 이상합니다 하고 석사장한테 가니까 아예 괜찮아. 뭐 다 어제 회장님 만났는데 좋은 사인은 왔어요. 우리가 그 구조조정 계획서 낸 거 부족자금 초기엔 3천억이라고 그랬거든. 나중에 이제 5천억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다 지원 마크로 했습니다 하고 석사장이 나오고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저희가 임원진을 상대하니까 임원진들은 몰라. 왜? 석사장 그 최고교원이랑 그 임원진들이랑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딱 터졌잖아요. 한진해운 임직원들이 내 느낌에 너무 온실세부에서 자랐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부추겼어요. 이럴 때 되면 노조를 구성해서 머리에 빨간 띠 메고 빡빡 하고 해서 좀 하십시오 했더니 몇 번 내가 불렀어요. 몇 번 노조 구성하세요. 근데 기껏 했다는 게 SNS에다 아고라를 만들었대. 아고라. 그 아고라 누가 봅니까? 그러지 말고 머리띠 메고 좀 시위를 하세요. 시위. 근데 그것도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그 노조랑 2번 시위했습니다. 협회가 돈 몇억 들어갔고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부산에서 한 번 했어요. 근데 안 통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통 부족으로 인한 안야함이었던 것 같아요. 설마. 근데 그때 한진 사람들은 전부 다 현대를 택했어요. 현대를. 그래서 우리가 아니하지 않았나 싶고,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반성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반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한종규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7가지 제안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시향예측입니다. 시향예측 말미에 특히 한국선주협회는 시향예측을 위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데, 그때 한진이 잘못되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욕먹었던 게 협회예요. 왜 그런 시향도 예측을 못했어? 그래서 당시 국토해양부인가? 국토해양부죠. 그 양반들도 선집회 총회에 와서 뭐냐면 선집회가 그런 것도 예측을 못했어.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전 세계 클락슨, 펀립 예측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민간단체한테. 우리 일개협회에서
그런 시향 예측 전문가를 구해봐 몇 명이나 구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 하려고 만든 게 83년도에 해운산 합리학으로서 우리가 연구 시향 예측견이 없다가 만든 게 KMI입니다. 근데 그걸 협회 와서 그런 거 예측도 못했어. 전문가 뽑아. 그러면 시향 예측해야 된다면 시향 예측 전문가 몇 명을 뽑을 겁니까? 이쪽은 데서. 금융? 야, 금융 전문가 뽑아야지. 환경 전문가 뽑 이렇게 되면요. 우리 인력이 100명, 200명이 돼요. 그리고 각사마다 옛날에 현대상선이 기획실 조사실 있어요. 참 잘 돼 있어. 내가 알기로 한진영도 기획실 조사 능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회의할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얘기해봐야 조족지혈입니다. 조족지혈. 또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봐야 대한민국에는 모든 연구가 예측한다 해봐야 태견, 폴리, 클락슨 그거 보고 예측을 해요. 예측한다는 뜻은 우리가 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타겟 클락슨 자료, 펄리 자료 쓰고 그 예측이 아니지 그냥 인용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양진흥공사의 조사 분석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운 시향 예측은 해양진흥공사에서 조사 분석을 해라. 그것도 KMI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선조협회 시향조사 전담팀 만들어서 예측 좀 하시오. 가장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뭐 코멘트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우리 국제사업학회 회장 맡고 계신 석광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자진해서 손을 드시고 계십니다. 우리 해운이나 해운과 관련된 국제사업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뭐 평소에 잘 모르는 것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생각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만 아까 많은 준비가 없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그러면 거기는 법무실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것이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바로 분류대란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저는 이거 우리가 아직도 정말 갈 길이 멀어요. 변호사를 아무리 많이 뽑으면 뭐합니까? 다 이상한 데 가서 몰려있고 정작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뭐 사람이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서야 뭐가 되겠는가. 저는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국제도산에 대해서 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시간표 예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김인영 교수님은 사소한 건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델법을 외국 국제도산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한 나라는 별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은 중국, 파나마, 독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나라들은 숙지주의를 취했다 하는데 사실 독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일은 그 모델법하고도 달리 자동 승인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효력이 독일에 한번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모델법에 따라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대외적으로 이 개방적인 외국의 절차의 효력을 바로 인정하는 그런 승인 요건이 구비되어 있죠. 그런 전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다면 이렇게 승인 신청을 번거롭게 하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BBCHP 선박처럼 한진 해운의 소유가 아닌 논란이 있습니다만 소유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연방판사법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으로 한진 소유가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해줬으니까 보호가 되는 건데 독일은 모르겠어요. 제가 사정을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진 소유의 선박에 대해서만 집행이 금지되는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BBCH 선박에 대해서 뭐 집행을 금지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 부분은 뭐 상세히 쓰신 걸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 독일은 더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회생 절차 신청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옳았었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제가 좀 아쉬운 거고,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마지막에 아까 저 김인희 교수님께서 개정 제안하신 해운법 일부 개정안은 저는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잠시 보면 여기서 이제 하역 작업을 요구한 경우에 그 하역회사는 하역 작업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각종 우리나라에서 이 비즈니스 액트 사업법에 관한 입법을 할 때는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그것보다도 궁금한 것이, 사실 하역 작업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이 운송 사업자하고 외국의 하역 회사 간의 계약을 체결하면 그거는 외국법이 아마 규율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우리 법에서 이렇게 돈 줄 테니까 하역 작업 반드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외국 중어법에 따라서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그 집행을 시행을 할지 하는 점이 저희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 조문을 만드신 건지 하는 게 약간 저는 좀 의문이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맥락을 고려하고 일부 계약은 외국법에서 규율된다면 우리가 법에 이걸 도수적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더 듣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모아갖고 발표하신 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장관님 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지금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랑 그것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같이 답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김인현 교수님 아니면 한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지막 항차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한진해운이 이렇게 되었을 때 직후에 김 교수님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그 제안을 하셨을 때에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공조, 뭐 협약이라든지 어떤 공조되는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회의적인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한진해운이 그 항구에 못 들어간 이유가 직전 하역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전 하역비를 못 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었다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단순히 이런 식의 입법만으로는 해결되기 곤란한 그런 측면들이 많았다라는 식의 이의 제기나 아니면 토론이,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게 충분하게 우리 업계나 법조계나 같이 토론이 되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김 교수님이 똑같은 제안을, 그러니까 그때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제안을 하신 것이 약간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BBCHP에 대해서 지난번 동아탱카 때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서 단순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BBCHP라는 선박을 확보하는 금융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또 다른 회의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논외로 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제안을 하시는 것, 이런 것이 정말 발전적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종합을 해서 생각하신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권성환 변호사님.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좀 코멘트라기보다 앞으로 그 해운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한국해운신문에 이처럼 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해운이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가지고 얘기했으면 하는 상황인데,
문제점이라든가 그동안의 그 경과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해운이 정말로 발전하고 좀 더 멋진 한국해운으로 다시 재생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김영국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불통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해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실제 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이해가 서로 각 부문별로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옛날에 저도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만 그 해운 빙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많은 회사들이 거의 파산에 이르렀고요. 그 숫자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파산했고 지금도 작은 업체들은 문을 닫고 회사 한판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해운이 왜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됐었느냐, 누구 책임이냐 하는 걸 따졌을 때 해양수산부, 선주협회, KMI, 우리 회사 관련 언론들 다 책임이 있고 가장 큰 책임은 아마 우리 국적선사 그 경영진 내지는 거기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발전하려면은 우리는 이 해사 관련 클러스터가 좀 긴밀하게 좀 작동을 해서 이 위기에 서로 협조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웃 나라가 일본에서는 그런 게 아주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하고 우리 업계하고도 상당히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실제 이 선세에서 근무하는 그런 선세에 있는 분들하고도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해운이 정말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우리 회사 클러스터의 각 부문별로 정말 진정한 협력을 해서 잘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뒤에 저희 권성원 변호사님 아까 먼저 손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약속된 시간이 5시인데 좀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권 변호사님 외에 이제 손드신 분이 2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분까지 포함해서 3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파산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파산의 원인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해운업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네트워킹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점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대만 늘리는 거 가지고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이러한 네트워킹을 살리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BC HP 관련해서 이제 한진 샤먼권 때 제가 약간 관여를 해가지고 조금 생각을 여러모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BBC HP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당위적으로 선사에 있다, 당위적으로 SPC에 있다 이런 식으로 당위적인 주장만을 해서 과연 소유권의 귀속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미국 잠깐 지금 드는 생각이 왜 미국 법원은 BVCHP에 대해서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관대한 입장을 취한 반면에 한국 법원은 그렇지 못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소유권의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뭐 영미법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엄격한 일몰일권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에 대해서 그 권능, 소유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권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권능들을 분점할 수 있는 것들을 분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소유권 개념들 어프로치를 하게 된다면은 BCHP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소유권이 한진해운에게도 일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 법제 사회에서는, 우리 법제에서는 인정하기 아주 힘든 그런 개념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BCHP에 대해서 이런 사고들을 플렉서블한 어프로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법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소유권의 분점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제 소유권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해 볼 문제들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런 좀 유연한 소유권 개념에 대해서 좀 유연한 접근, 가령 예를 들자면 뭐 물권적 기대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BCHP는 결국에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소유권의 권능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뭐 당위적인 강조 이외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고맙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더 있는데 우선 본인 소개를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해주시고 간단히 질문이든지 아니면 커멘트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밸류랭크라고 해운물류 쪽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회사의 CEO를 맡고 있는 남영수라고 합니다. 큰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뭐 자료를 만드실 때 일단 영업의 목적에 가지고 배를 투입했다는 거를 자료를 좀 작성을 해달라는데 그 부분이 잘 반영돼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다만 두 번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서운한 부분이 코스트가 맞게 돼 있느냐. 예전에 그 처음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마켓에서 그다음에 신문을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용선료 문제, 그다음에 경영진의 그 리더십 문제, 이것이 정말 리즈너블한 이유가 맞느냐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성과에 대한 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한 자료를 따지면 그 당시에 성과가 계속 성과가 아니라 전체 코스트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2000년 이후서부터 계속 다운 트렌드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만큼 원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부채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채 비용 자체도 사실은 유가에 대해 가지고 증가하는 비용에 비하면 사실은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1,500억 정도면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정말 말한 대로 용선과 사선의 부분, 그 다음에 과도한 그 선박의 투자의 부분의 문제였냐, 또한 리더십의 문제를 말하면서 경험, 그러니까 해운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해운 전문가라는 게 도대체 뭐를 해운 전문가라고 하고 있냐. 왜냐면 물론 이제 말씀하신 두 분에 대해서는 그 경영진의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경력이 나타나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는 해운에서 20년, 25년, 30년을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밑에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해운 전문가 부재를 해가지고 해운이 그 H라는 회사가 정말 위험을 겪었냐 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여쭤보고요. 또한 이렇게 백서를 연구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미래를 대비하자는 의미라고 하면
현재 말씀하신 그런 H가 무너졌던 그런 이유들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어서 또 다른 H에 대해서 지금 하는 정책들, 지원 자체가 리저너블한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상선 자체는 그런 큰 부담, 어려움 없이 미래를 브라이트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쪽의 것들이 백서에 좀 같이 담겼으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셨던 부분 좀 공유를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전 내일신문 정연금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이 저도 묻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 저도 한종길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 하나는 조사 대상과 관련해서 백서 만들면서 당시 정책 책임자였던 뭐 임종용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기재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 또는 산업은행장 또 경제수석 등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물들인데 이들에 대한 인터뷰는 없었던 건지 그거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당시 한진해운 파산과 관련해서 볼 때 현실에서는 현대상선이냐 한진해운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건데 왜 현대상선이 아니라 한진해운이었는지에 대한 비교해서 분석한 이야기가 또한 있어야 우리가 좀 더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또 왜 빠졌는지 혹시. 네, 고맙습니다. 아주 기자님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퀴즈는 지금 제가 마음이 약해갖고 지금 한 분이 더 애절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손을 드시기 때문에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질문하신 다음에 김 교수님과 한종훈 교수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에 근무하다가 근무하다가 2012년에 마이크 안 나옵니다. 2010년에 정년퇴직 한 권석훈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워낙 저도 그동안에 2010년 이후에 업계를 상당히 떠나 있다가 또 의미 있는 발표가 있어서 저만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진해운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대상선과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진짜 생존하고 회사는 살아남아야 하는 당위로 못 알고 있는데 결과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는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규명적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파산의 핵심은 결국 경영 책임과 정책 책임 두 가지가 이제 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주 책임은 경영자가 어떻게 하든 간에 회사를 업계했으니까 경영자 책임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현대상선은 결국은 살아남았고 한진해운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럼 한진해운이 없어지게 된 그 원인은,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가, 역사와 가치가 더 있는 그 없어진 원인은 뭔가, 결국은 정책 당국하고 한진해운 대중들 간에 소로몬의 지혜가 누구도 발휘하지 못했지 않았냐라는 거가 이제 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이라든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용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고성과 시대에 선박을 발주했다라는 얘기를 군데 여러 군데 KMI 이런 것들도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세 척을 하다가 12척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쭉 보면은 한진해운의 평균 운영 선대가 200척입니다. 200척이면은 선박 수명을 대충 길게 봐서 20년입니다. 그러면 현재 선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매년 평균 5척을 계속 발주를 해야만이 기존 선대가 대체가 됩니다.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매년 5척을 계속 발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은 선가 고성가로 한 4, 5년 동안이 선가가 엄청 높았었어요. 그래서 몇 년은 참다가 그 다음에 약간 내려갈 희비가 보여서 나머지 그동안 못했던 것들 3척, 10척 이렇게 했죠. 그러면
길게 봤을 때에 항상 한진형 같은 경우는 100적씩 운영하는데 최소한 현선들 유지만 하려고 하더라도 5척이 쭉 들어가기 때문에 합쳐서 10년간에 50적 발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일정 기간에 각 최대한 시황을 반영해서 하더라고 하지만 일시적이어도 괜찮은 스프레드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뭐 몇 척이 더 많은 걸 가지고 고성가에 집중했다라고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라든지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거다. 그리고 발주한 그 평균의 브리트의 증가 속도도 세계 전체의 그 브리트보다도 아까 낮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점은 일시적 고성가 시대에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뭐 사성과 용선 비율도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선박은 전체를 같이 봐야 됩니다. 아까 최동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용선 계약을 하더라도 원가와 그때 당시에 성가에다가 플러스 여러 가지 금리를 조건을 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의 부담 면에서는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의 비용이 많죠. 사선으로 하게 되면 영업의 비용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많이 남게 되죠. 용선은 대신에 그 이자 부분까지가 원가에다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 선박의 원가 기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선이냐 용선이냐의 그 회계 기준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어떤 그 선박의 배슬 캐피탈 코스를 보면 이자까지 같이 봐야 하는 그러한 관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보면 그러한 점들이 또 놓치는 점들이 조금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 교수님께서 얼라이언스에 있어서의 법정 신청, 배상 절차 신청하면은 이제 퇴출한다는 약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한진해운이 조양상선하고 트라이콘이라는 협정을 같이 맺어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진해운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조양상선의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얼라이언스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법정 관리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다시피 신청을 하면은 각 모든 포트에서 서비스가 중단되고 얼라이언스 특징은 한 선박에 10개 선사 화물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조양선선이 파산이 나면 우리 전체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배제한 스케줄을 바로 나머지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웬만큼 가능한 것까지는 고려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간에는 서로가 만약에 여러 명이 같이 가더라도 등산 갈 때 같이 가더라도 만약에 누가 어려운 점을 취하면 전체를 위해서라도 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됐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은 전체 어떤 브리트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피상적인 그 자료만 볼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은 누군들 투자에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또 현실적인 그 당시의 문제 이것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한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제가 먼저 답을 하고 김인영 교수님이 정리하는 걸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 부회장님께서 시향 예측이 선주협회에다가 이야기하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시황 예측에 관련해서 KMI 그리고 지금 해양진흥공사 그리고 또 선사들 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성찰을 하고 마지막 시사점 제안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산의 원인이 도대체 뭐고 왜 네트워킹이 살린 그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걸 알 수 있으면 우리가 뭐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네트워킹
네트워킹 정선사의 네트워킹 우리가 지금 그러면 뭐 어떤 저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한테 이 해운업이란 정기선 해운연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늘이 우리한테 아직 뺏지는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대가 지금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변화를 하면서 또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해운산업 특히 선박에 관련된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예상되는 그런 선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네트워킹을 그래도 주도권 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살려나갈 수 있는 그래도 좀 더 저비용을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따라서 전기선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영수 부장님이 말했던 어떤 미래에 대비한 백서니까 좀 더 다른 H사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백서를 만들 때에 그 백서의 목적이 앞으로 한진해운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진해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H사 또 다른 H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적하신 어떤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했던 연구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영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 지금 그 사람들 살아 있으니까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임종용 위원장이나 유일호 부총리한테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 현대가 선택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도 추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오늘 이 자료에는 없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현대가 선택되고 한진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를 당시 관계 자료를 가지고 그때 해수부 장관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왜 한진은 선택을 못 받고 현대는 선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주협회를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 백서 본편에는 그걸 넣었습니다. 그거를 넣었다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백서를 쓰면서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하는 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누군가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때 일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맞죠? 뭐 한진해운 관련된 뭐 이렇게 해운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책임도 있고 매스컴의 책임도 있고 한진해운 직원들의 책임도 있고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가져가면 우리 모두의 책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그런 식으로 하고 되면 결국은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사람 실명이 올라와서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만 꼭 책임을 물어야 되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본편에 넣으려고 하다가 빼버린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일본의 그 아베 마코토라는 연구자가 저한테 보내온 다른 일본의 다른 데다 기고를 하고 또 저한테 이걸 보내왔던 건데 거기 보면은 한진해운의 소멸은 한국 정부의 무능력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리포트를 일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2010년대 초반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에 서울 중심의 산업계와 정부 사이에 말 그대로 거리가 발생하고 한진해운의 파탄과 그 후의 혼란이
한국 정부의 능력이 저하된 것을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해프닝에 불과했는지 현재도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전개 속에서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물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물론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록을 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한진해운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시기 전에 명함 다 우리 조교한테 주면요, 우리가 일주일 내로 책 다시 만들어서 하나씩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석광현 교수님 가셨나 본데 석 교수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잘 몰랐었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조범기 성우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어떤 것인데 첫 번째로 왜 같이 일하던 하역비 그 기금 왜 갑자기 또 끄집어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2017년에는 제가 이제 보험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보험 제도를 하니까 이게 보험료가 나가니까 선사에게 이제 좀 부담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고요. 또 부정적인 기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7개사 인트라 중에 누가 회생주화 들어갔는데 또 하역비 어떻게 돼서 살려준다? 그 죽어야 되는데 왜 살리냐 이런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보험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다시 이걸 끄집어낸 이유는 현대상선이 더 라인스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다 자기들이 처리해 주도록 약정이 돼 있는 건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미국이 또 쇼핑 액트에서 그렇게 보호 장치를 쳐놓으니 지금 SM 같은 경우는 원양 전기선사지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앞으로 인트라도 이제 좀 대응선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큰 전기선사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좀 어렵겠다 싶어서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좀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P&I 클럽이 돈 모아가지고 선원들이 사망하면 P&I 클럽이 좀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기금으로 운영하는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지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우리 선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문제 생기면 거기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BBC HP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아 탱커에서 제가 좀 선주편 막 들어가지고 선주들 불편했고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성인 변호사는 같은 견해예요. 왜 우리가 어떤 배 열척에 대해서 95%를 다 냈는데 왜 열척을 다 해제해서 다 거기서 가져가고 우리는 하는 모습이 됩니까? 물론 그 약정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회생 절차에 왔을 때는 그것이 안 맞다 이거예요. 물권적 기대권 95%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저는 동아 탱크에 대해서 열척이 있는데 5척 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갚았다면은 그 5척에 대해서 회생 절차에서 좀 활용이 돼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보면요, 그 58조의 문제는 그 채무자인 한진해운의 채권자가 그 배를 압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BBC, HP 타임 찾다 배도 그 채권자들이 그 배를 압류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3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법의 해석은 뭐냐면 그 배는 전부 바뀌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배에 대해서만 보호가 되지 전기선 그 다음에 BBC, HP 선박은 전부 압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외국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소유자하고 SPC하고 BBC, HP 사이에서는 거기에서는 미행 쌍무 계약해가지고 해제해서 얼마든지 가져가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58조에 특별한 규정을 둬서 BBC, HP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 집행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둬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조성모님 걱정하시는 그 미행 쌍무 계약으로 봐서 소유권이 SPC에 있다는 거 충돌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둬서 보기만 해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뭐 예, 답변할 알겠습니다. 사항이 예, 이 정도로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의 가장 큰 의무가 이게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제대로 사회를 못 봐갖고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주 열성적으로 다 참여를 해주셔갖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차마 중간에 말씀을 못 듣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발표해주신 두 분과 토론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